클라우드 컴퓨팅의 구조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라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아키텍처하고 구조는 뭐 비슷한 단어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아키텍처는 우리가 공부하기를 계층 구조로 이해를 했죠. 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계층 구조. 그러니까 레이어 1부터 2, 3, 4까지 구성되는 단계적인, 그 다음에 자신만의 영역이 있는 그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스트럭처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건 뭐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될 건가? 물론 이 구성 요소는 당연히 계층 구조에 적절한 계층 구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스트럭처를 보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virtualized infrastructure, virtualization,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스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클라우드의 구조로 삼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구조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클라우드 스트럭처의 각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5가지를 한번 보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 virtualization, 피지컬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조에서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애플리케이션 계층. 자, 여기서는 당연히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는 영역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영역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일상 용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 플랫폼은 뭐 기차나 버스 타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연결시켜주는 영역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을 해주는 부분이 플랫폼이 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다만 이 플랫폼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CPU의 계산 능력이라든지 메모리 저장, 그 다음에 장기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접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에게 이러한 능력을 지원을 해줍니다. 뭘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을 해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제공하는 각가지 리소스를 애플리케이션에게 전달하고 상호 교환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플랫폼이 됩니다. 자, 인프라스트럭처는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 자원인 거죠. 하드웨어 자원, 하드웨어 리소스를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자,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 virtualization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는 하드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으로 하는데 이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하드웨어 자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하드웨어 자원은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을 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네 번째는 virtualization인데, 이 virtualization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virtualization은 말 그대로 이제 가상화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가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드웨어 1번, 하드웨어 2번, 하드웨어 3번. 얘는 분명히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얘를 가상화를 통해서 마치 하나의 큰 하드웨어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논리적인 논리적인 요소가 virtualization이 됩니다. 보통 이제 클라우드 운영 체제가 이 virtualization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저가 볼 때는 개별적인 하드웨어를 보는 게 아니고 유저는 가상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그러니까 virtualized infrastructure를 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런 방식으로 봐서 이 하드웨어 자원에 편리하게 접근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볼 때는 가상화된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실제 물리적으로는 개별적인 하드웨어에 접근해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컬 하드웨어. 그러니까 피지컬 하드웨어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는 실제적인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을 해주는데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하려고 하면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서버의 집합체인 뭐 데이터 센터 이런 형태로 피지컬 하드웨어는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 버추얼리제이션, 피지컬 하드웨어 이런 5가지 구성 요소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조가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네트워크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혹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산 자원,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을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는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자원들은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원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자원은 1개, 뭐 2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뚝뚝 떨어져 있는 자원, remote resources를 효과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응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할 때 이 애플리케이션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청은 당연히 클라우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클라우드로 넘어가면 클라우드에서는 자원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서 결과를 돌려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저와 클라우드를 엮어주는 그 요소는 인터넷이 됩니다. 인터넷. 근데 또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저와 클라우드를 인터넷으로 묶었다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가 됩니다. 만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순간 다른 사람도 이제 접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구현하지 않고 랜 같은 내부망을 이용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현을 하고 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개념, 누구든 접근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인터넷을 쓴다고 하는 측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유저와 클라우드를 연결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제 성능은 이 네트워크의 성능이 대부분 좌우를 합니다. 네트워크 성능을 얼마나 이제 끌어올릴 건가 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성능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개념은 클라우드의 디플로이먼트 모델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디플로이먼트를 할지 자원 할당을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관점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커넥티비티는 당연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선택적으로 VPN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Virtual Private Network 이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터넷과 같은 퍼블릭 네트워크 상에서 내가 개인적인 데이터, 나만 열어볼 수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이 됩니다. 당연히 인터넷과 같은 퍼블릭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나가는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내가 어떤 암호화를 적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열어본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방법은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VPN이 됩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VPN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정보 보안 쪽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반드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인터넷을 써서 네트워크에 대한 걱정은 덜었지만 퍼블릭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대안이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예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크립티드 터널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점에서 그 다음 지점으로 정보가 넘어갈 수 있는 통로, 이런 통로를 터널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통로가 아니고 인캡슐레이션이 되어진 뭔가 캡슐화가 되어진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우리가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캡슐화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암호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암호화를 통해서 정보를 터널링하는 그런 방법이 인크립티드 터널이 됩니다. 그래서 인크립티드 터널을 이용하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이 터널이 암호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캡슐레이션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암호화를 선택한 겁니다. 암호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퍼블릭 클라우드이지만 시큐리티가 상당히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큐리티를 올리면 올릴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러니까 암호화를 위한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오버헤드가 증가합니다. 그 오버헤드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데이터 양은 그대로인데 내가 갖고 싶어하는 데이터 양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대한 불필요한 헤더 정보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크립션에 대한
정보도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네트워크의 속도하고는 서로 상극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제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또 성능이 달라지고 그 성능에 큰 영향 끼치는 거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네트워크 특성이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중요한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유저가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가지고 올 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인터넷은 라우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까지 일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을 통해서 라우팅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라우팅에 대한 설계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라우팅을 할 때 이 게이트웨이를 이제 바꾸지 않고 온다고 하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트랜시트 홉이라고 하는 이게 정보 전송하는 그 통로를 이제 점프해서 이제 오는 거. 그러니까 라우터를 이제 통과해서 오는 부분을 줄이게 되면 이 라우팅에 대한 이 절차가 뭐 최소한도로 이제 되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딜레이를 최소화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은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정보를 이제 보낼 때 트랜시트 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보를 바로 커넥션을 해서 받아오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제 거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노드를 거쳐서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번만 거쳐서 오게 되면 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딜레이가 줄어들었다라고 느낄 수 있어서 이 네트워크의 품질이 올라가게 되고 네트워크 품질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성능도 올라갔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본다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그 컴퓨터, 보통 PC죠. 이 단일 시스템에서만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스탠드얼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일 시스템에서만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만 사용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만족을 했었는데 이 PC들이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네트워크 구성을 하게 됐죠.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인터넷을 위해서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웹 방식이죠. 자, 이 웹 방식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PC에 앉아서 웹사이트에 접근해 가지고 정보를 얻는 그런 방식이다. 웹 애플리케이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의 중요한 특징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하면, 리퀘스트를 하면 서버는 클라이언트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 웹 애플리케이션이 됩니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은 당연한 말이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웹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기는 하지만 웹 애플리케이션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상당히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이기는 합니다. 스탠드얼론 애플리케이션하고 비교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은 내 PC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위치에 있는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웹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웹 애플리케이션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요구가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몇 가지 단점들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단점은 이 탄력성이 좀 부족합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 변화하는 요구를 웹 애플리케이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정보 전송을 위한 그 절차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웹서버는 보통 다운된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분량만큼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오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이게 내가 얼마나 지금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량적인 측정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은 보통 이 서버가 구현된 이 시스템 그 한 가지에만 특정하게 이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시스템에서만 특정 플랫폼에서만 동작하도록 구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Pay as you go라고 하는 네가 돈 낸 만큼만 사용한다 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재 나오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야기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단순하게 정보를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웹 서버 용량이 많지 않으면 당연히 탄력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내가 웹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 방식이 다른 사람도 이제 똑같이 이제 공유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세션을 서로 공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션을 열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쓰는데 뭐 정량적인 이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지불하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정량적인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웹을 또 접근했는데 뭐 리눅스, 윈도우 이런 서버들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우리가 보통 웹 서버로 접근하는 거지 여러 개가 가상을 통해서 엮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돈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웹앱을 쓸 때 내가 쓴 만큼 이제 돈을 과금한다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서버라고 하는 이 고정된 장치가 있고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내가 자리가 비었을 때 가서 정보를 갖고 오는 조금은 좀 웹서버 입장에서는 좀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서버 기능이라고 보면 웹 애플리케이션과 비교되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중요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좀 되어 있긴 하지만 영어 뜻 그대로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첫 번째는 멀티 테넌시, 두 번째는 elasticity, 세 번째는 heterogeneous cloud platform, 네 번째는 quantitative measurement, 다섯 번째는 on-demand 서비스가 됩니다. 멀티 테넌시는 다중 사용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개념은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웹서버가 있으면 이 웹서버에는 여러 사용자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웹서버가 구동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웹서버가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자원은 각 사용자가 서로서로 이제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은 다중 사용자가 자원을 공유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쓴다고 하는 거는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옆에 1번 사용자하고 다른 2번 사용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클라우드는 동일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사용하는 자원이 확실하게 엄격하게 분리가 돼서 사용자끼리 교류가 일어난다거나 뭐 공통 부분이 있다거나 절대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게 멀티 테넌시의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할 때 사용자 1번이 애플리케이션 1번을 구동하고 사용자 2번이 애플리케이션 2번을 구동하면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절대 정보를 교류할 수 없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차단을 시키는, 자, 이런 개념이 멀티 테넌시의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탄력성이라고 하는 일래스티시티인데요. 일래스티시티라고 하는 건 탄력성인데 뭐에 대한 탄력성인가 하면 이 워크로드에 대한 탄력성입니다. 이 서버가 있으면 서버에 사용자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그 용량은 가지고 있고 다른 사용자랑 이제 공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웹서버랑 공유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필요하면 웹서버 능력을 줬다가 필요 없으면 웹서버 능력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사용자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이 워크로드에 따라서 이 자원을 많이 붙여주기도 하고 적게 붙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우리가 일래스티시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헤테로지니어스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종 간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상화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플랫폼의 뭐 플랫폼 특성 자체가 이제 서로 굉장히 다르다 하더라도 이걸 하나로 묶어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 물리적인 크기는 한정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는 가상화를 통해서 굉장히 큰 서버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말을 하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용자가 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시간을 혹은 양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과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과 더불어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쓴 만큼만 돈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니까 얼마만큼 내가 필요했는지 따라 가지고 과금이 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썼던 웹 애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이제 진화된 형태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성능은 굉장히 향상됐는데 내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비용은 예전에 웹 애플리케이션 사용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적은 돈으로 활용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래스티시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래스티시티 혹은 우리말로 탄력성이라고 번역하는 성질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고유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자, 리소스를 내가
이 워크로드별로,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에 따라 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사용자 요구를 분석을 해서 그 요구가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요구가 많으면 리소스를 많이 배치하고 요구가 작으면 리소스를 적게 배치합니다. 자, 이 부분은 거의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거고 사람이 제어하는 게 아니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 자체가 이 리소스를 적절하게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요구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서버를 적게 배치하고 많을 때는 서버를 많이 배치합니다. 이걸 사람이 들고 갔다 들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버는 가상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OS든 데이터베이스든 이런 것들이 같은지 다른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종 간의 플랫폼도 서로 붙일 수 있도록 가상화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가상화가 되어 있는 이 수많은 노드들, 수많은 서버들을 실시간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만 특정 서버에 붙인다는 겁니다. 붙여서 필요에 따라서 서버들이 실시간으로 막 바뀌는 이런 특성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한 가지 명칭으로 말하는 게 elasticity, 그러니까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